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곧 이제 계약을 했고 학교 가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 왜?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고. 그치. 아무래도 병정고 같은 경우니까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첫 번째 충격받는 게 확실히 중학교 때랑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솔직한 말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뭐 최상위권 학교에 들어가면은 정말 최상위권 애들만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최상위권 애들만 이제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정말 1점, 2점의 등급이 갈리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늘 강조를 하는 게 바로 뭐냐? 문제를 푸는 건 좋아요. 알겠지? 근데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답이야. 알겠습니까? 네. 특히 남학생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치? 그러니까 오답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그리고 맞춘 문제들 중에서도 왜 이런 경우 있잖아. 이거랑 좀 둘 다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좀 더 답인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할래 해가지고 선택해서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만약에 다음에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항상 오답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예전에 선생님이 그 가르쳤던 애들 중에도 보면 잘하는 애들, 물론 이건 고3 내용이긴 한데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 이제 한 여름방학쯤 되면 이제 계속 기출 문제만 돌리거든요. 알겠지? 모의고사 기출 문제,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만 돌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풀었던 문제도 상관없이 걔네들 계속 한 5개년을 기준으로 계속 돌립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매주 딱 2부의 모의고사를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월요일날 한 부를 풀고 뭐 국어, 영어, 수학을 풀 거 아니야, 그렇지?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이런 거 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한 부를 풀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오히려 오답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답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또 목요일날 한 부를 풀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또 오답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릴 때 항상 더 중요한 거는 오답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답을 철저하게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실제로 뭐 경기고 1학년, 2학년 둘 다 전교 1등 애들도 가르치고 다 했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공부할 때도 되게 집요해요. 알겠죠? 하나를 질문해도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틀린 건가요? 하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꾸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건 무슨 역할이냐면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알겠죠? 혹은 아예 좀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더 나가져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해석에서 중간에 끊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조절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작품 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점은 여기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올바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여러 질문들을 접해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자꾸 깊이 있게 해석해 보려는 훈련을 하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겠죠. 실제로 참 아이러니한 게 전교 1등을 가리킬 때랑 전교 꼴등을 가리킬 때랑 살펴보면은 전교 1등이 훨씬 질문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필기도 보면은 전교 1등이 훨씬 더 빽빽하게 필기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 하나도 웬만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전교 꼴등 같은 경우는 질문이 아예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그런 애들 같은 필기도 몇 개 없어. 선생님이 대충 이 정도만 필기하고 넘어갔는데요. 걔네들 왜 그러느냐? 칠판에 필기해주는 것만 필기하고 넘어갔으니까. 알겠습니까? 실제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비교하면 칠판에 필기해주는 양은 고등학교 때 확 줄어요. 알겠죠? 대신에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근데 말로 설명한 것 중에서도 이거는 좀 나중에 알아두면은 복습학원 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필기가 빽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필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이제 좀 자꾸 꼼꼼하게 하려. 특히나 이제 최상위권 학교일수록 필기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해주는 얘기들 알겠죠? 이런 것들에서 시험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숙명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숙명은 절대 수능형 문제 안 냅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수능형 문제 내봤자 애들 다 맞추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신형으로 철저하게 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한마디로 했던 거 이런 내용에서 시험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지 중에 위 작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을 내가지고 보기에 작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병정고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병정고는 그래도 수능형 문제에 좀 더 가까운 학교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명 여고 학생들이 실제로 뭐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진학률을 봤을 때 거의 전국 탑이거든요. 그죠? 전국에 정말 특목고 몇 군데 제외하고는 거의 탑, 일단 자사고랑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탑급입니다.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내신형 공부랑 모의고사형 공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공부는 내신형이든 수능형이든 어쨌든 꼼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그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 한 번 할 때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작품들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작품은 최대한 기억하겠다,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자, 바로 비상 강호영 작품, 그렇죠? 강호영 교과서죠, 그렇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단락을 붙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단락은 이제 사실 뭐 첫 번째 단원이 이제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고, 그럼 두 번째 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없어요. 사실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 진로 계획 뭐 이런 것장이라서 아마 특히 1회 2단원 같은 경우는 수행으로 넘어갈 확률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게 1단원까지 오늘 이제 그 시인 그 수학까지 볼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항상 선생님 강조하는 거 고등학교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확장성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작품들도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맥락을 고려한 문학작품 감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 문학 작품 읽기도 넓은 의미의 대화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한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문학 작품 읽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넓은 의미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학작품 읽기가 넓은 의미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독자는 바로 뭐야? 그 문학작품을 읽고 작가의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를 하게 되죠. 하지만 문학작품 읽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독자는 어떻게? 뭐 요즘은 뭐 통신이나 게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에서 작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 작품을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으로서 다른 사람들과도 또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모든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둘러싼 상황 맥락 그리고 그 모든 걸 둘러싸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는 바로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맥락을 공부를 하기 전에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바로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이죠. 그렇죠? 자, 문학의 네 범주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의 첫 번째 단어도 사실 요것과 관련된 단어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우리가 문학의 네 범주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다 보고 약간 그림이니까 다 보고 쓰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죠? 자, 문학 작품이 존재를 하려면 그거를 쓰는 누가 필요합니까? 화자. 화자라기보다는 글쓰기. 그치, 작가, 글쓴이가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읽는 독자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지는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관점은 자, 작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굴 알아야 된다? 작가. 작가를 알아야 된다.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른 작품은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걸 통해서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물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작가의 생각이 바탕이 된 건 맞다. 하지만 작가도 바로 뭐다? 시대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그렇죠? 우리가 일제시대가 아니었다면 윤동주 같은 시인이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쓸 수 있었겠으며 그지? 군사독재 정권이 아니었으면 신동엽 시인이나 김수영 시인과 같이 뭡니까?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를 쓸 수 있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우리는 작품을 읽기 위해선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 혹은 이거는 다른 말로는 모방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명작을 한번 떠올려보자.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라든지 혹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을 때랑 그 고등학교 때 읽을 때랑 대학생 때 읽을 때랑 사회인이 됐을 때 읽었을 때랑 나중에 중년이 돼서 읽었을 때랑 다 우리에게 다른 느낌을 주지 않느냐. 진짜 명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독자에게 울림을 주는 게 진짜 좋은 작품이 아니냐. 그러면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작가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아니다.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예술이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는데 왜 작가를 보고 시대를 보고 독자를 보냐? 예술은 오직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절대론적 관점 혹은 다른 말로는 존재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관점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 절대론적 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점들은 바로 뭐다?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외적인 요소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관점을 모아가지고 외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반면에 절대론 같은 경우는 어때? 오로지 문학 작품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작품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내재론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요거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은 일상적 언어 활동과 달리 한 작품을 둘러싸고 다양한 맥락이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작가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과 연관된 작가 맥락,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작가 맥락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던 바로 표현론적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배경 등과 연관된 사회 문화적 맥락. 이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상황 등과 연관된 독자 맥락. 그렇죠? 요거는 이제 효용론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조금 이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바로 작품이 창작된 당대의 문학적 경향이나 다른 작품과의 그 관계 등과 연관된 문학사적 맥락 등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종의 그 반영론적 관점이랑 조금 비슷한 요소기는 한데, 알겠죠?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상호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지닌 모든 걸 우리는 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다른 문학과의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작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조금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표현론과 이제 반영론이 살짝 섞여 있는 이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호 텍스트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층적으로 작용해서 작품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거죠. 따라서 문학 작품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감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밑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의 수용과 비평을 보도합시다. 자, 독자는 문학 작품을 매개로 작가나 다른 독자 및 작품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나 감동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바로 뭐다? 바로 문학 읽기는 바로 뭐다? 일종의 대화라는 거죠. 즉, 사회적 대화의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소통에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평가하는 비평이 더해지면은 독자는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독자는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고 비평하면서 문화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해서 가치를 논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상론과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비평론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약간 주관적성이 들어가긴 하는데 문학 작품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객관적 근거를 들고 있느냐 들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상론과 비평론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문계이라는 작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방학 때 한번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박문계. 그렇죠? 정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사람이 온다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뭐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네. 타인과의 만남. 그렇죠. 바로 만남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떠한 일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만남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시어 바로 어마어마한 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뭡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 타인과 만난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즉 그 사람의 일생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어마어마한 일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바로 타인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한 사람의 일생을, 그렇죠?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만남이 어마어마한 일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 이 그 작품에서는 바로 이 화자는, 그렇죠? 화자는 만남의, 그렇죠? 의미와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문학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뒤집어 버림으로써 이를 낯설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뭡니까? 그 독자들의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을 꾀하는 게 바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부서지기 쉬운, 그쵸? 자,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부서지기도 쉽고,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마음의 속성. 그쵸? 즉, 바로 뭐다? 상처받기. 그쵸?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속성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오는 것도 역시 이꼴 바로 뭐다?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 갈피를, 그렇죠?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이라는 거죠.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바로 뭐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더듬어 봐주는 존재. 그치? 즉 바로 뭐다? 부서지기 쉬운,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존재? 더듬어주. 그렇게 더듬어주죠. 병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더듬어주. 그렇지. 바로 뭐다? 위로해주는 위로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정법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때? 필경, 즉 끝에 가서는 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치? 환대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이제 반갑게 맞아서 정성스럽게
대하는 걸 우리는 환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타인을 맞이하는 바로 올바른 자세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뭐다?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정적 어조를 쓴다는 것은 일종의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단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걸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뭐다? 그러한 모습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고, 자,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주제를 덤덤한 어조로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정현종의 방문 계획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뒤에 이제 제시해 놓은 거는, 자, 우리가 사실 그 이번에 대종 교육 과정에서는 그 서술형 문제가 많이 증가를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특히나 병정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하던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서술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단 서술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내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객관식 문제들도 이 학습 활동의 내용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봐야 되는 학습 활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서 실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답을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도 나중에 답도 가르쳐 줄 거니까 자기가 채운 게 맞는지 한번 채점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과제로 다 채워봐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요 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섬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자, 그리고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그렇죠. 일종의 관계 혹은 사람들 사이의 간극,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화자는 바로 뭐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타인과의 그런 본질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러한 그 욕구를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존재의 본질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바로 뭐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은 화자의 욕망, 소망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또 다른 시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굉장히 쉬운 시는 아니긴 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바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니까 명명행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이 시에서는 이꼴 바로 뭐다? 타인을 인식하는 행위라는 거죠. 네가 누구다라는 걸 인식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행위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잖아. 그렇지? 네. 그 말은 타인을 인식하기
그치, 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인식 전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화자이자 동시에 인식 주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그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뭐가 된다? 바로 인식의 대상. 그렇죠, 대상, 즉 객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지,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모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지우를 알기 전에는, 그쵸? 내 선생님이 지우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치? 지우는 선생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학생이었다는 거야. 알겠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우가 길거리에서 뭡니까? 스트립쇼를 하고 돌아다녀도 뭡니까? 선생님은 뭐 미친놈이 있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다음 면을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즉 상대방을 어떻게 했을 때? 인식했을 때. 그쵸, 이거는 인식 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인식하고 나니까 그 대상은 바로 뭐다?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바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뭡니까? 지우를 이제 알게 되고 지우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니까 이제 지우는 선생님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우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혼도 내고 올바를 가리키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렇지? 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1년과 2년의 내용은, 그렇지? 바로 나가 타인을 인식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세 번째 연을 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나의 이 빛깔과 향기는, 그렇죠? 누구만 가지고 있는 빛깔과 향기입니까? 나 자신. 그렇죠.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빛깔과 향기는 바로 뭐다? 일종의 개성. 그렇죠? 바로 대상만의 본질,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즉, 이 3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인식해주다. 그치, 바로 타인이 어떻게 나를 인식해 주기를 바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연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무엇도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의미 없는 존재입니까? 의미 있는. 그쵸.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역시 하나의 눈짓도 의미 있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인식 주체가 어때? 1, 2년에서는 나가 타인을 인식하는 내용이었고 3년에서는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4년에서는 바로 뭐야? 우리들은 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년에서는 바로 뭐다? 인식 대상과 주체가 우리들로 의미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타인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모두의 문제다라고 의미를 확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학적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을 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시들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주지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주지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사실 소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꽃 대신에 오렌지를 넣어도 되고 다른 걸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과 정말 비슷한 주제로서 뭐 다른 작품 중에 보면 오렌지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렌지는 오렌지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존재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오렌지를 뭡니까 까고 싶어 하는데 나는 깔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그 존재의 본질을 손대는 순간 존재의 본질은 변해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 오렌지가 깐 오렌지가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의 존재의 본질을 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사실 존재의 본질은 왜곡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런 의미의 시들도 많이 있어요. 알겠죠? 이건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보통 고3 과정에서 좀 많이 나오는 시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시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좀 이제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로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점은 방금 있었던 섬과 같은 시와 이제 연계해서 볼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그렇죠. 자, 이것도 일단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확장학습에 실려 있는 스노우볼 드라이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가상의 이제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지난 12일 가장 피해가 심했던 백영시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눈과 유사한 정체불명의 하얀 결정체가 떨어지는 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체질에 상관없이 이 결정체에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증상이 발현하며 이와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이는 4만여 명, 사망자는 7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괴현상으로 입은 피해액은 무려 350억 원 규모로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결정체의 성분 역시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SF 소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지금 재난이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녹지도 않는 눈이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는 건 눈과 같은 어떤 것이, 근데 그 눈과 같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가짜 폭설로, 자, 여기서 이 가짜 폭설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눈과 같은 유사한 정체불명의 그런 결정체라고 보죠. 그래서 가짜 폭설로 내가 사는 배경시에서는 22명이,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괴설의 알레르기 증상 혹은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라는 거죠. 자, 다치거나 실종이 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눈송이가 피부에 닿을 때 증상은 이전과 유사하나 증상이 나타나는 속도와 강도가 이전보다 배로 강하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눈송이가 스며들 일이 없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이어진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눈을 퍼냈다. 일주일이 꼬박 걸려서야 포클레인과 수거 차량이 지나갈 길을 켰다. 방역회사와 정비원 등 선발대 자원봉사자가 아닌 주민들도 전신을 단단히 보호하고 나와 눈더미 치우는 것을 도왔다. 피해는 더디게 복구되었다. 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도록 무너지는 것들이 더 많았다. 굶어 죽는 사람들,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망해서 죽는 사람들, 답답함을 참지 못해 문 위로 뛰어들어다가 그대로 발작을 일으킨 사람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외출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못하게 된 사람들까지 꺽쇠로 표시하고 그렇죠? 여기서 제시된 것은 바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을 바로 열거와 예시의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느릿한 복구 과정 중 그들의 시신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는데 몸집이 바싹 말라 줄어들긴 했지만 꼭 잠이라도 든 것처럼 하나도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몇 개월에 걸친 복구 자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또다시 눈이 내렸다. 진짜 눈과 가짜 눈이 마구 섞인 채로 내렸다. 어떤 눈은 녹았고 어떤 누구는 녹지 않았다. 그래서 녹은 눈이 진짜 눈이고 녹지 않은 게 바로 이 뭡니까 피해를 주는 결정체라는 거죠.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다고 말하며 끝없이 치우는 이들. 저 여기서 얘기하는 끝없이 치우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난을 극복하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사람들이 이런 그 환경으로 인한 재난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좀 잘 찾기 힘든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 그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보게 되면 바로 현대 사회에서 문제하고 있는 그런 환경오염 문제.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종의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스노우볼 드라이버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우리가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은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를 묻는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지? 재밌겠는데요, 책. 읽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그 현대 근현대 중단편 중에 보면은 갑자기 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그 낙동강 하구에 새들이 떼죽음 당하는 사건을 그 배경으로 쓴 소설이 있거든요. 그것도 환경 관련된 내용인데 그 소설도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 이후에 이런 환경과 관련된 소설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박문객 선생님이 연관해서 보면 좋을 만한 작품들도 실어놨거든요. 자, 하나는 우리가 과학 중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배를 매며 라는 작품 보도록 합시다. 배를 매다 라는 작품.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그 복숭아 곁으로 요거는 수업을 안 했던 작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자, 배를 매다 요건 한번 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이 배를 매는 행위 요게 바로 뭐다? 사람이 시작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사랑은 이러니까 바로 뭐다? 배를 매는 행위를 사랑을 배를 매는 행위에 비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꼴 배를 매는 행위라는 거죠.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지? 자, 사랑은 뭡니까? 밧줄을 받는 것이다. A는 B다. 무슨 법? 비유. 비유 중에서 받는 것. 그렇죠? 사랑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 그 중에서도 은유라고 하죠.
A는 B다 형태. 그죠? 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재고 따지고 해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막 이상형은 나는 이런 뭐 사람을 좋아해,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상형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죠? 일종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재고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어때? 바로 배를 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사랑은 의도하거나 계산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구름과 빛과 시간.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건 잔잔한 바닷물 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합니다.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라는 거야.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 사랑을 하면서 화자가 깨달은 점. 이렇게 제시하는데 바로 뭐다? 사랑은, 그렇죠? 바로 대상 하나와의 관계가 아닌, 그렇죠? 대상을 둘러싼 모든 것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아까 우리가 수업에 했었던 방문객의, 그렇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온다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다? 사랑으로 인한, 그렇죠? 감정. 즉 바로 뭐다? 온종일 설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대상이 잘 때도 깨어나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항상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설레게 된다는 거. 이런 걸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시가 바로 배를 매다라는 시고, 그 아까 얘기했던 방문객과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사랑도 넓은 의미로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대상을 둘러싼 모든 것과의 이런 만남을 의미한다라는 점은 정현종의 방문객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나희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바로 뭐다?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에 대한 편견을 다룬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쵸?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적 대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은 바로 그 복숭아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화자, 나는, 그쵸?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야. 그치?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바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 그쵸 바로 일종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 가졌고 그로 인해서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그렇죠? 그 나무는 아마 어떤 사람이 앉지 못하는 그늘을 가졌을 거다라고 뭐다?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편견, 고정관념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로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로 뭐다? 대상과의 정서적 혹은 심리적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겉으로는 흰 꽃과 분홍 꽃만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것이 바로 뭐다? 이 수천의 빛깔이 대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화자는 바로 뭐다?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바로 대상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편견이 깨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편견을 깨게 된 계기라는 거죠. 알겠죠?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작품은 알겠습니까? 바로 뭐다? 화자는 편견도 멀리서 깬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바로 뭐다? 물리적, 그쵸? 거리감은 존재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대상과 아직은 가까워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화자는 어떠한 것을 계기로 편견이 깨지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자,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나무의 꿈, 이상, 열정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의 본질을 그렇죠. 아는 것 혹은 대상을 이해하는 것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해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라는 거죠. 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이라는 거. 자, 여기서 보면 드디어 화자는 바로 뭐다?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 그치? 거리감이 쭉. 그치.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시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이동함으로써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 안도연의 나무 같은 시를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그 나무로 이루어진 숲을 봤는데 그 나무 숲은 빽빽하게 나무들이 다 들이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숲이 다 타버린 환불이 났나 봐요. 다 타버린 후에 그 숲에 들어갔을 때 나무와 나무들 사이에 시 제목이 간격입니다. 나무와 나무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야. 가까이 가보고 나서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시는 이렇게 공간이 이동해서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는 되게 독특하게 멀리서 봤을 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멀리 있는 상황에서 화자의 위치가 이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이 다 높았다는 거야. 멀었다는 거야. 그치? 근데 깨닫게 되면서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심리적 거리감과 물리적 거리가 동시에 다 가까워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워진 게 깨달음의 그 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바로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도치법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대상을 어떻게? 진정으로 이해한 모습 이런 걸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라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1의 1단원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확장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2의 1단원, 1의 2단원 잠깐만 보고 2의 1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